방금 소개받은 무역영어 김동엽입니다. 왜 웃으세요?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세요? 뭐 이렇게 주말에 토요일부터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2차를 이미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2차 공부하시죠? 2차? 아직 공부하지 않으시는가요? 1차만 공부하시고 계시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세사가 어떤 직업이다라고 제가 물음을 드리면 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사실 2차 시험 공부하면서도 정확하게 관세사가 어떤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한 줄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물품의 주인인 화주가 있죠. 화주가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반드시 정부에다가 신고를 해줘야 돼요. 정부를 제가 앞으로 세관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세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화주 입장에서는 무역 관련된 법이라든지 규칙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고를 해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관세사가 그 업무를 대행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고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세금 관련해서 우리 지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FTA라는 거. FTA 관련된 거, 아니면 관세청에서 나오는 심사,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관세사는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1차 아직 공부 안 하고 계시는 상태이신 거죠. 그래서 1차 시험의 과목을 먼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무역영어 전담을 하고 있는데, 1차 시험에는 관세법, 개론하고, 무역영어, 그 다음에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이렇게 과목이 4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순서 쓴 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우리 시험 볼 때 이렇게 2과목을 같이 보시고 이 2과목을 같이 보셔가지고 1교시, 2교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요. 자, 관세법이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입 통관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수출할 때 어떠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수입할 때는 어떠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영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험이 영어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조금은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영어를 잘하신다고 하셔서 이 과목을 쉽게 공부하시거나, 혹은 영어를 잘 못하신다고 하셔서 어렵게 공부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왜냐면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시험 보시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실은 크게 영어 시험 실력보다는 어떤 부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잘 공부했는지,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이 잘 되는지, 이 정도가 중요했었죠. 그래서 어차피 수업 시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같이 보시면서 해석을 다 해드릴 거예요. 해석을 다 해드리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국소비세법, 여기에는 3가지 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부가가치세법,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이렇게 3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계학.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회계가 좀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수험생들 입장에서 과락률이 가장 높은 과목입니다. 2019년도 우리 올해 3월 달에 시험 결과가 회계학 과락률이 53%가 나왔어요. 얘가 1위고요, 과락률. 그 다음에 무역영어가 한 35%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락률 2위. 자, 그래서 웬만해서 내가 과락을 맞아가지고 시험에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회계학이랑 무역영어를 잘못 봐가지고 1차 시험에 아쉽게 탈락하신 경우가 됩니다. 물론 내국소비세법, 관세법도 과락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보통 이거하고 이거를 같이 과락을 맞으세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우리가 이게 조금 혹시 올해 합격률 알고 계세요? 1차 시험 합격률 혹시 요번에 들으셨죠? 바로 전 시간에 한 29.89%? 이게 과락률이 아니라 합격률이에요. 그러면 10명 시험 보면
3명 합격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1차 시험이. 그래서 이게 녹록치만은 않아요, 1차 시험이.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인터넷에 보시면 1차 시험은 3개월 안에 합격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한번 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게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도 그런 얘기가 누군가가 인터넷에 써놓은 글이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은 사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3개월 만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회계 쪽 전공을 가지고 계시거나 무역 쪽 전공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3개월도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딱 3개월로 고정을 해놓으면은 자기 본인의 현재 배경과는 관계없이 나 3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여기서 전업수험생이신 분 계세요? 직장 안 다니시고 그냥 공부만 하루 종일 하시는 분? 없으세요? 다 직장 병행하시거나 학교 공부 병행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3개월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6시에 퇴근하시고 집 가셔가지고 공부하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공부하시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목이 4과목인데 하루에 3시간밖에 없다. 한 과목당 한두 시간만 해도 하루에 2과목 정도밖에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더욱이 저도 이제 몇 개월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 하루에 순 공부 시간이 몇 시간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좀 꺼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거를 그냥 아무런 배경 없이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주말에 오셨으니까 제가 최소한도로는 안내는 해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6개월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다른 과목은 제가 감히 언급하기가 조금 그렇고 무역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 시간이 2개월 정도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2개월 동안에 공부를 안 하세요. 학원은 오세요. 학원 오시고 인터넷 강의도 잘 들으시는데 따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안 가지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7월, 8월 과정으로 해서 이론을 한번 쫙 들으셔도 나중에 문제풀이 가셔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시간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2월에 이제 문제풀이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3월에 시험인데. 첫 시작은 작년 7월에 했는데 실제 공부를 그 내년 1월부터 시작하거나 2월부터 시작하거나 그래서 조금 과락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만약에 시작을 하시게 되면 학원에서 수업 듣는 시간 이외에 자기 개인적인 공부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하루에 공부 시간 많이 내기 힘드시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는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공부를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과목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순 공부 시간이라고 한다면 사실 1차 같은 경우에는 합격 인원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4과목 평균 60점 그리고 40점짜리가 하나라도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과락이라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과목 평균이 60점이 되면 됩니다. 관세법 90점, 무역영어 90점, 내국수업식 90점, 회계학 50점 이렇게 되면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얘는 합격이에요. 왜냐하면 평균 내면 60 넘죠. 그렇죠? 그리고 과락이 아까 전에 40이라고 했으니까 40 넘었으니까 과락은 아니에요. 그렇죠? 합격인데 얘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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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35점 맞으면 과락이에요. 불합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좀 골고루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가보시면은 회계학이 정말 좀 어려운 편이에요. 회계학이. 그래서 회계학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 이제 좀 전에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회계 원리에 대해서는 온라인 강의가 개설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보셔야지만 조금 그 진도에 맞게 따라가기가 수월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렇고 이제 2차 과목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하고 연관이 돼요. 연계가 돼 있어요. 뭐 그거는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뭐 회계사, 세무사 전부 다 똑같아요. 관세법은 그대로 옵니다. 그리고 내용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저기 관세법 쪽에 보면
FTA 특례법이라고 내용이 하나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분량도 많지 않으니까 그냥 관세법이라고 하고, 여기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관세법에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환급 특례법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틀은 관세법 내용이 그대로 와요. 자, 그 다음에 관세법, 1차 관세법 배우실 때 같이 배우시는 내용 중에 관세율표라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사실은 관세율표가 어떤 거다 정도만 1차에서는 배우시고요. 여기 실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은 2차에서는 배우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여기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지금 이제 앉아 계시는 이 책상이 있죠. 책상 같은 경우를 우리가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책상이면은 9403, 뭐 재질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뭐 9403 상공의 1000이다라고 한다면 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책상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철제 책상인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또 달라집니다. 번호가.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표현을 해놓냐? 물론 이제 영어가 세계 공용어긴 하지만 어떤 나라 가면 사실 영어를 모르는 국가도 여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상을 수출입하면서 이걸 데스크라고만 표현하기에는 힘드니까 언어 말고 숫자로 표현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물품 명칭도 들어가긴 하지만 요거에 따라서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이 숫자로 표현을 해놓습니다. 이 관세율 표현은. 관세율표 시간에는 이 숫자하고 그 다음에 이 숫자별로 어떤 물품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분류가 된다라는 주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암기하시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4자리까지만 보세요. 여기 9403 이렇게까지만 외우시는 거예요. 이 뒤에는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도 이 4자리가 한 1200개 정도 되니까 사실 굉장히 좀 힘들죠. 이런 공부들은 나중에 체계를 잡아서 공부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관세평가. 관세평가는 우리가 물품을 수입할 때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어떤 기준점, 어떤 가격을 잡아서 세율을 매기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임료를 수출자가 내요. 수출자가 부담한대요. 우리 인터넷에서 물품 사면 무료 배송 이런 거 있죠. 사실은 그거 우리가 내는 돈에 다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수출자가 낸다라고 하면은 조금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물품 총 가격이. 물품 가격이 100원이고 운임이 20원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나는 100원짜리 물품을 사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세율 10% 하면은 얼마예요? 세금 10원이죠. 요거 지금 수출자가 납부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출자한테 수입자예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가 대신 내줘 라고 하면은 얼마예요? 20원이 추가되는 거죠. 120원이에요. 나는 120원의 물건을 샀어요. 거기에 세금 10%, 세율 10%를 하게 되면 12원이 되는 거예요. 세금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걸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분량은 많지 않지만 뭔가 사례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많이 힘든 과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째 과목으로는 무역 실무 과목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1차의 무역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이 한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글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그래서 이 배우신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서술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과목 같은 경우에는 1차의 관세법 내용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과목 같은 경우에는 1차의 무역 영어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뭐 2차 내용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하고요. 어쨌든 1차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전 시간에 들으셨으니까 제가 잠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면 우리 기본 이론 수업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뭐 모의고사 반 우리 시험 실제로 보시기 전에 모의고사로 실전처럼 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험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시라든지 아니면 잘 모르겠다, 공부를 해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온다, 이런 경우에
인터넷에 좀 의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터넷 다음 카페에 가시면 관세사 관련된 그 큰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뭐 저도 예전에 거기 한번 잠깐 가입해서 정보도 얻고 그랬었었는데, 거기에서 얻는 정보가 물론 유용하고 그 다음에 진실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장난식으로 허황된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카페는 가끔 이제 머리 식히실 때 들어가셨다가 나오는 순간 거기에 관련된 모든 걸 잊어버리는 그런 수준으로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카페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시면서 아마 좀 많이 체력도 딸리시고 하실 텐데 지금부터 좀 자기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제가 체력을 계속 갖고 계셔야지만 이제 내년 6월 혹은 7월에 2차 시험이 있는데 그때까지 공부를 꾸준하게 열심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1차 시험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